화요일, 아직도 화요일, 또 화요일. 댄스는 수사에 진전이 없어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수사관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댄스는 항상 두 역할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있는 두 아이부터 데려와야 했다. 그런 다음 부모님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스튜어트 댄스에게 아이들을 맡겨놓아야 한다. 댄스의 아버지는 수족관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아이들을 맡기고 나서는 CBI 사무실로 돌아와 트래비스 브리검을 쫓아야 했다. 댄스는 계속해서 표시 없는 CVPI 포드 인터셉터 경찰차를 몰아나갔다. 꼭 경주용 자동차와 탱크를 합친 기계를 모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댄스는 거친 운전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세크라멘토에서 고속 추격 코스를 밟기는 했지만 운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중부 캘리포니아의 꾸불꾸불한 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갑자기 블로그에서 온 이미지가 뇌리를 스쳤다. 6월 9일 일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현장에 꽂혀있던 도로변 십자가 사진. 병원에 도착한 댄스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건물 앞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몇 대와 표식 없는 순찰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댄스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가장 먼저 시위대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우선 시위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소한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았다. 또한 못 보던 뉴스팀도 몇 개나 늘었다. 시위자들은 스포츠 팬처럼 플랜카드와 십자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연신 미소를 흘리며 구호를 외쳤다. 피스크 목사는 다가온 몇 명의 남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빨강머리 경호원은 주차장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다. 순간 댄스의 몸이 바짝 얼어붙었다. 그녀의 숨이 턱 막혀버렸다. 웨스와 매기가 감청색 정장 차림의 흑인 여성에 이끌려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흑인 여성은 아이들을 표시 없는 세단으로 데려갔다. 찰스 오버비의 사무실에서 봤던 특별검사 로버트 하퍼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퍼의 뒤로 댄스의 어머니가 보였다. 이디 댄스는 제복 차림의 건장한 CHP 대원 2명에게 이끌려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댄스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엄마! 12살 웨스가 동생과 주차장을 달려오며 소리쳤다. 잠깐! 이러면 안 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여자가 소리치며 잽싸게 달려왔다. 댄스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여자의 요란한 음성이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이들은 저희가 데려갑니다. 누구 맘대로요? 댄스가 으르렁거렸다. 댄스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괜찮니?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잡아가요. 매기가 울먹이며 말했다. 매기의 밤색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야. 댄스가 몸을 일으켰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없어요. 저 여자랑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어머니와 키가 엇비슷한 웨스가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매기가 댄스에게 찰싹 달라붙었다.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않아. 자, 빨리 차에 타. 댄스가 말했다. 감청색 정장을 걸친 여자가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댄스가 잽싸게 CBI 신분증과 배지를 꺼내 여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겁니다. 댄스가 말했다. 여자는 움찔하지 않고 신분증을 훑었다. 저희는 지금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생각하셔야죠. 조사 후 모든 게 확인되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갑니다. 전 몬터레이 카운티 아동보호소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녀도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댄스는 잠시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모습으로 뒷춤에서 수갑을 꺼내 커다란
개의 집게발처럼 펼쳐 보였다. 내 말 잘 들어요. 난 아이들의 엄마예요. 내 신원 확인했죠? 아이들 신원도 확인했을 테고.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형법 207조에 따라 체포할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텔레비전 기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유유히 다가오는 딱정벌레를 발견한 도마뱀처럼. 이내 카메라대가 그들 쪽으로 돌아왔다. 여자가 로버트 하퍼 쪽을 돌아보았다. 하퍼는 고민에 빠진 듯 했다. 그가 기자들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식의 조명은 받지 못한 이만 못한다고 판단한 듯 했다. 하퍼가 고개를 끄덕였다. 댄스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수갑을 집어넣고 자신의 차로 다가갔다. 이젠 괜찮아. 걱정 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댄스가 차문을 닫고 리모컨으로 자물쇠를 걸었다. 그러고는 순찰차 뒷좌석에 오른 어머니에게 성큼 걸어갔다. 사회복지사는 댄스를 흘겨보고 있었다. 케이트! 이디 댄스가 딸을 불렀다. 엄마, 대체 이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하퍼가 말했다. 댄스는 몸을 획 돌려 하퍼를 쳐다보았다. 그의 키는 댄스와 비슷했다. 장난하지 말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요. 하퍼가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보석 심리가 있을 때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실 겁니다. 미란다 권리는 알려드렸고요. 당신에게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카메라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을 담아내기 바빴다. 이디 댄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후안 밀라를 죽였대. 조용히 해주십시오, 댄스 부인. 댄스는 하퍼를 노려보았다. 담당 건수 평가라고요? 이제 보니 다 거짓말이었군요. 하퍼는 대꾸하지 않았다. 댄스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몇 걸음 물러나와 응답했다. 아빠! 케이티, 집에 와보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더구나. 주경찰관들이야. 지금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있어. 옆집 켄싱턴 부인이 그러는데 아까 뭐가 잔뜩 담긴 상자 2개를 가져갔다더라. 아빠, 엄마가 체포되셨어요. 뭐라고? 안락사, 후안밀란 말이에요. 오, 케이티. 아이들을 마틴네 집으로 데려갈게요. 이따 셀리나스 법원에서 만나요. 보석 심리가 있을 거래요. 그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어떠한 공경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아버지의 무력한 음성이 댄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다 잘 풀릴 거예요. 댄스가 말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녀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연락드릴게요, 아빠.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이따 법원에서 뵐게요. 댄스 화원 다시 경고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말아요. 검사가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댄스는 못 들은 척했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씀하세요? 댄스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겁니까? 검사가 짜증을 냈다. 댄스는 말없이 하퍼를 노려보다가 한쪽에 서 있는 CHP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예전에 댄스와 함께 작업했던 대원이었다. 그는 애써 댄스의 눈길을 피했다. 모두가 하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댄스는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하다가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획 틀었다. 댄스가 그녀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우리 애들에겐 휴대폰이 있습니다. 난 단축 다이얼 2번이고요. 1번은 911입니다. 보나마나 아이들이 어머니가 법 집행관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왜 내게 연락하지 않은 겁니까? 여자가 눈을 깜빡이다가 뒤로 주춤 물러났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왜 연락하지 않았죠? 전 절차에 따랐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선 가장 먼저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난 그저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했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얼마 안 됐거나 너무 오래됐거나. 하지만 댄스는 이미 돌아서 버린 후였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동 끄는 것을 깜빡 잊은 모양이었다. 엄마, 이제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기가 흐느끼며 물었다.
댄스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부인하고 미루기보다는 고통과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편이 현명했다. 그녀는 최대한 덤덤한 음성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판사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야. 일이 잘 풀리면 금방 집에 오실 수 있단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댄스는 함께 음악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친구 마틴 크리스텐슨에게 아이들을 데려갈 참이었다. 그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 하퍼씨 말이에요. 엄마도 그 사람이 싫어. 엄마랑 같이 법원에 가고 싶어요. 매기가 말했다. 그건 안 돼. 심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거든. 댄스는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들이 창백하고 멍한 얼굴을 보는 순간 로버트 하퍼에 대한 증오가 다시 끌어올랐다. 댄스는 휴대폰에 핸드프리 마이크를 꽂고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젠가 법정에서 조지 쉬디는 증인석에 오른 댄스를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거칠게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셀리나스의 갱단두목에게 무죄 판결을 선사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승리했고 갱단두목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다음 쉬디는 댄스에게 악수를 청하며 증인석에서의 그녀의 활약을 극찬했다. 댄스 역시 그의 신문 능력에 혀를 내둘렀음을 인정했다. 쉬디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카메라들은 계속해서 수갑을 찬 채 순찰차에 앉아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찍었다. 꼭 공경에 처한 병사들에게 로켓탄 발사기를 쏴대는 반란군을 보는 듯했다. 오랜만에 등장한 켈리 모건. 뒤뜰의 침입자가 무시무시한 살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켈리 모건은 그제야 안심하고 머리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10대 소녀라면 누구나 집착할 수밖에 없는 컬러. 켈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머리가 가장 못마땅했다. 습도만 조금 높아도 예외 없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게 말려 올라갔다. 짜증나게. 켈리는 40분 후에 후아니타, 트레이, 토니와 알바라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10분이라도 늦었다가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게 뻔했다. 그녀는 아우어월드의 브리의 시청 게시판에 태미 포스터에 대한 글을 작성해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켈리는 고개를 들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습한 공기가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흉하게 말려 올라간 검은 머리와의 한바탕 전쟁을 위해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했다. 언젠간 누군가가 지역 블로그에 익명으로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켈리 모건, 걔 머리는 왜 늘 그 모양이지? 버섯 모양도 아니고 말이야. 삭바른 여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걘 좀 빡빡 밀어버릴 필요가 있겠어. 더 큰 문제는 그의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켈리는 그 글을 읽고 나서 펑펑 울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론도날처럼 그녀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바로 그 댓글이 켈리로 하여금 아우어월드에서 태미를 옹호하도록 만들었다. 아론 같은 악플러쯤이야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었다. 자신의 머리에 대한 악플은 아직까지도 켈리의 치를 떨게 했다. 제이미는 켈리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미 심각하게 과민해진 신경은 그녀도 어쩔 수 없었다. 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른다. 문제의 댓글이 올라온 4월 4일 이후로 켈리는 외출할 때마다 몇 시간을 머리와 씨름해야 했다. 꿈을 걸릴 시간이 없어. 빨리 시작하자고. 켈리가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히트롤러에 플러그를 꽂았다. 뜨거운 롤러를 쓰면 머리끝이 갈라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늘 제멋대로인 머리카락을 확실히 제압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켈리는 화장대 조명을 켜고 의자에 앉아 블라우스를 벗었다. 그런 다음 브레이지어 위로 빨강, 분홍, 검정 세 가닥끈이 붙은 탱크톱을 걸쳤다. 롤러가 완전히 가열되려면 몇 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브러쉬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너무 불공평했다. 예쁜 얼굴, 매력적인 가슴, 탄력 있는 엉덩이, 그리고 이 빌어먹을 머리. 켈리는 컴퓨터를 힐끔 돌아보았다.
친구가 보낸 인스턴트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칠턴 리포트를 봐, 지금 당장. 켈리가 피식 웃었다. 트리시는 느낌표를 지나치게 남발하는 게 문제였다. 켈리는 칠턴 리포트를 즐겨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턴이 도로변 십자가 스레드에 6월 9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포스트를 올린 후부터 그녀는 그 블로그를 자신의 RSS 피드에 포함시켰다. 켈리는 그날 밤 파티에서 트래비스 브리검이 케이틀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녀는 키보드 앞으로 다가가 답을 달았다.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야? 이내 트리시의 답이 올라왔다. 칠턴이 이름을 삭제했는데도 사람은 트래비스가 태미를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 켈리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정말이야? 그냥 네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답.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트래비스는 블로그에 올라온 악플을 보고 열받은 거야. 직접 읽어봐. 운전자는 트래비스, 그리고 피해자는 태미. 켈리의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잽싸게 칠턴 리포트에 접속해 도로변 십자가 스레드를 훑어나갔다. 끝부분에 문제의 댓글이 보였다. 칠턴에게 댓글. 브리타니 작성. 뉴스 봤죠? 누군가가 십자가를 꽂아놓고 그 애를 덮친 거라고요. 맙소사.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보나마나 운전자가 범인일 거예요. 칠턴에게 댓글. CT093 작성. 대체 경찰은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죠? 듣기로는 범인이 트렁크에 갇혔던 아이를 강간하고 몸에 십자가까지 새겨놓았다던데 단지 운전자에게 악플을 좀 달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뉴스를 보니 경찰이 아직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더군요. 대체 왜 꿈을 거리고 있는 거죠? 칠턴에게 댓글. 익명 작성. 난 친구들과 피해자가 발견된 해변 근처에 갔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경찰이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으라는 경고의 의미로 그걸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바로 이곳에서 운전자를 맹비난했고 그 일로 폭행과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곳에서 그에게 악플을 달면서 프록시를 쓰지 않았거나 익명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가 차례로 보복할 테니까요. 칠턴에게 댓글. 익명 작성. 난 운전자가 다니는 게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는데 운전자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사람들 모두에게 복수할 거라고 했다는군요. 아랍 텔레비전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나요? 운전자가 도로변 십자가 킬러가 확실합니다. 빨리 가서 잡으라고요. 맙소사 안 돼. 켈리는 트래비스에 대해 자신이 올린 댓글의 내용을 더듬어 보았다. 그때 뭐라고 썼더라? 트래비스가 내게도 화가 나 있을까? 그녀는 잽싸게 스크롤에 자신의 댓글을 찾아보았다. 칠턴에게 댓글. 벨라 켈리 작성. 공감합니다. 지난 9일 저도 친구랑 파티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운전자는 삭제들에게 치근거렸고 그들은 그에게 꺼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파티를 떠나는 사람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운전자가 음흉한 번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따라 나섰을 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고스트 위스퍼러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대체 왜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올렸던 거지? 태미를 내버려 두라고, 온라인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라고 딱 여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괜히 트래비스에 대해 주절거려가지고선 젠장, 트래비스는 내게도 복수하려 들 거야. 아까 밖에서 들려온 소리 혹시 트래비스였나? 어쩌면 동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 버렸는지도 몰라. 켈리는 자신이 봤던 자전거 소년을 떠올렸다. 트래비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차도 없이 다니는 트래비스를 놀려댔고 경악, 분노, 공포. 켈리는 모니터에 떠오른 포스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 아까처럼. 그리고 또 한 번.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켈리 모건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얼굴, 그것도 섬뜩한 얼굴이 창밖에서 켈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려버렸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제어력을 잃은 방광이 열린 것이었다. 켈리의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턱과 코, 눈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마터면 켈리의 호흡이 멎을 뻔했다. 흔들림 없는 얼굴이 커다란 검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흉터난 피부, 작은 콧구멍, 꿰매어져 피가 맺힌 입. 유년 시절 공포가 켈리를 엄습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켈리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뒤로 물러났다. 벽에 부딪히면서 그녀의 몸이 카펫 깔린 바닥에 널브러졌다. 검은 눈은 계속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청바지는 오줌으로 젖어 있었고 속은 심하게 울렁거렸다. 켈리는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눈, 그리고 꿰매어져 피범벅이 된 입, 서린. 제대로 다시 보니 그것은 창밖 백일홍 나무에 걸린 가면이었다. 하지만 이미 점화된 공포는 사그라질 줄 몰랐다. 켈리는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트래비스 브리검이 온 것이었다. 자기를 죽이러. 테미 포스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켈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다. 뛰어! 서둘러 여길 벗어나야 해. 복도로 나온 그녀는 곧장 현관문을 향해 내달렸다. 젠장, 문이 잠겨있지 않아. 동생이 자무새를 걸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트래비스가 집 안에 들어왔어.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게 현명한 일일까?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켈리 뒤로 누군가의 발이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목을 휘감았다. 그는 총이 관자놀이에 닿자 발버둥치던 켈리가 얌전해졌다. 켈리는 흐느꼈다. 제발 이러지마 트래비스. 변태? 호색한? 그가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별뜻 없는 시 쓴 글이었어. 그는 켈리를 질질 끌고 지하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팔에는 점점 더 힘이 들어갔고 그럴수록 켈리의 신음은 줄어들었다. 깨끗하게 닦인 거실 유리창 밖의 회색빛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어 있었다.